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미켈란젤로 벌써 19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 조각을 한번 하고, 다음 주에 조각을 한 번 더해서 조각은 마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한 두세 번 정도 해서 미켈란젤로를 마칠 계획입니다. 예, 별로 한 이야기는 없는데, 뭐, 굉장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미켈란젤로의 다른 조각들, 그거를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게 이제 원래 미켈란젤로가 율리우스 2세, 그러니까 이탈리아로는 율리오 2세를 위한 영묘죠. 정말 엄청난 규모의 영묘죠. 그래서 미켈란젤로 개인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견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대단한 걸 만들고, 여기다 실물 크기, 그러니까 2m가 넘는 조각상을 무려 40점 이상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대리석으로, 요 아주 몇몇 부분만 빼놓고는, 문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 다 카라라 대리석으로 해서, 이걸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무려 100톤이나 가서 채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초라한, 그러니까 월텀, 병무동으로, 그러니까 아까는 마우솔레움이고, 그러니까 영묘, 그 말에 맞는, 이거는 이제 월톰, 병무동으로 변했는데, 그래도 이 모세상은 정말 대단한 조각이라 말이죠. 이게 앉은 키가 235cm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크기의 거의 2배죠. 2배인데, 얼핏 보면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굉장히 우선 그 움직임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생생하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정말 조각 솜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머리카락이나 수염은 조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바사리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 이거를 끌과 망치로 한 게 아니라 붓으로 그린 것 같다. 그렇게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이 내린 솜씨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미켈란젤로도 너무 이것에 정말 이 생생한 모습에 감탄해서 망치로 요 오른쪽 무릎을 쾅 쳐가지고 말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요 충격파가, 여기 여파가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묘하게 콘트라포스토라는 걸 하고 있단 말이죠. 시선은, 고개는 왼쪽으로 돌리지만 수염이나 이런 건 오른쪽으로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움직임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냥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조각이 아니란 말이죠. 그 미묘하고 절묘한 움직임이 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거랑 요 어깨랑 요 무릎이랑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콘트라포스토인데, 우리가 이제 콘트라포스토를 한 번 더 정리하면, 원래 고대 이집트의 조각은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니까 뻣뻣하게 서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뻣뻣하니까 자기들도 좀 보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뻣뻣하니까 영 좀 아니잖아요, 조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이렇게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집트 조각인데, 이집트의 전형적인 조각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려받아서 고대 그리스에서도 기원전 6세기 전에, 7세기나 이 정도는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 이집트 조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똑바로 서거나 왼발을 살짝 앞으로 내세워서 약간 움직임을 주는 거죠. 그 조각이 뭡니까? 그 장작개비처럼 똑바로 서 있으면 사람 조각이 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요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조각인데, 기원전 6세기에 아흐카이 피어리드라고 합니다.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를 우리말로는 고졸기라고 번역하는데, 그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르카이,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뜻이죠. 그 기원전 6세기에 대표하는 그 남성 조각인데, 요게 195cm거든요. 195cm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라 하냐면 쿠로스합니다. 쿠로스는 영보이, 그러니까 젊은 남자, 그러니까 영가이, 젊은 남자랍니다. 195cm의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서 움직임을 주고 있죠. 움직임을. 요런 건 되게 누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한 무덤을 만들 때 거기다가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특정 얼굴이 아니라 되게 얼굴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화된 얼굴이죠. 쿠로스라고 이거를 쿠로스합니다. 쿠로스, K-O-U-R-O-S.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를 대표하는 남성 조각입니다. 그럼 당시의 여성 조각은 어땠나? 여성 조각은 이게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걸 색깔을 칠했는데 원래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그리스 조각은 다 아주 화려하게 채색을 했습니다. 이거는 코레합니다. 코레. 그러니까 코레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러니까 영걸, 젊은 소녀, 그 다음에 영보이, 이런 걸 치는데 다르죠. 남성 조각은 누드고 여성은 다 옷을 입혔단 말이죠. 그리고 채색을 했습니다. 남성도 채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쿠로스랑 코레가 기원전 6세기 그리스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조각입니다. 이것도 대개는 무덤에 누가 죽었을 때 무덤에 그 망자를 기리기 위해서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 조각입니다. 봉헌하는. 근데 얼굴도 이상화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형화가. 그런데 이제 그리스가 5세기에 기원전 5세기에 이 보신 것처럼 콘트라포스토. 정말 이게 이제 기원전 5세기에 발명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가 고대 그리스 문화의 절정기였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대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부 5세기에 나왔으니까 그런 학문적으로나 뭐 문화예술적으로나 아주 절정기인데 이 콘트라포스토가 기원전 5세기에 나와서 정말 그전 조각하고 비하면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면서 뭡니까?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움직임을. 그래서 이 콘트라포스토가 기원전 5세기에 나와서 그 이후로 서유럽의 조각들은 다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취합니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더욱 발전해서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상당히 여러 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콘트라포스토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요 복근도 요 목 근육하고 여기하고 묘한 움직임을 줬어요. 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요 어깨 근육 쪽은 이렇게 돼 있지만 아랫배 근육은 아래로 가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준 거죠. 네? 그냥 똑바로. 이거랑 좀 다르죠. 이거는 기원전 5세기는 이거나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여러 군데서 콘트라포스토, 그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끌게 해가지고 근육도 여기로 가는 거랑 여기로 가는 거랑 이렇게 다르게 했단 말이죠. 움직임을 주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오히려 사실 자연스러운 그 자세죠. 인간의 우리가 차렷 자세로 똑바로 서 있는 건 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켈란젤로가 대단했던 사람이 콘트라포스토인데 그래서 그 전에 그 도나텔로의 다비드도 분명히 콘트라포스토를 취하고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콘트라포스토가 더 정교합니다. 보시면 도나텔로의 다비드는 여기 근육이나 그렇게 두드러지게 차이는 없는데 미켈란젤로는 분명히 차이를 주고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점에서도. 그래서 콘트라포스토가 사람의 힘의 방향을 정반대로 만들음으로써 움직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 있지만 지금 다비드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콘트라포스토가 정말 기원전 5세기의 대단한 발명품인데 모세상은 앉아있지만 콘트라포스토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조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 점, 그리고 미묘하고 절묘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율리우스 2세의 영묘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지만 미켈란젤로가 요거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강조를 할 정도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모세상은 미켈란젤로가 했고 여기 라헬하고 레아 이거는 그 기독교에서 명상적인 삶과 활동적인 삶으로 나누었거든요. 이제 그 기독교 사회의 그런 그 어떤 상징이나 이런 것에 따르면 그리고 근데 요 두 개는 미켈란젤로가 설계만 했지 제작은 그 후배들이 했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2세의 와상,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은 여기 없습니다. 여기 시신은 여기 딴 데 안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묘죠. 비어있는 묘입니다. 공묘고 그 다음에 성모와 아기 예수가 있고 시비라고 예언자, 무녀랑 예언자. 이거는 왜 같이 두냐면 프로페트, 예언자나 선지자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설파하는 사람들이고 예언하는 사람들이고, 무녀는 되게 뭡니까? 비유대인 지역, 그거를 젠틸레 합니다. 젠틸레 하는데, 비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그 예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대개 유대 지역이고, 이 무녀들은 유대 말고 다른 지역들, 뭐 페르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데, 인도나 심지어 인도까지는 안 가지만 유대인이 거주하지 않는 비유대인 지역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갈랐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좀 그런 게 있는데 유대인하고 비유대인을 가릅니다. 근데 이제 무녀는 비유대인을 위한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 예언했다 해서 같이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전번에 그 시스틴 예배당의 천지창조에서 보셨죠. 천장화에서. 그래서 피에타, 바티칸, 다비드,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그런데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조각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기별로 무자르시 탁탁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켈란젤로 조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요새 뭐 배우나 특히 배우 같은 경우나 영화 감독이나 뭐 그게 제일 대중적인 매체니까 어떤 배우가 맨날 뭐 이런 역마하다가 갑자기 변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럴수록 뛰어난 배우고 훌륭한 영화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면을 보여주는 거. 근데 미켈란젤로 조각이 변한단 말이죠. 어디서? 바로 이 율리우스 2세의 영묘에서 모세상이 있었지만 그 모세상을 원래 둘러싸기로 되어 있었던 모세상 주변에 배치하기로 미켈란젤로가 처음에 계획을 했던 이 노예상. 이건 이제 슬레이브인데 이거를 노예라고 번역해야 될지 포로라고 번역해야 될지는 노예랑 포로가 비슷한 말입니다. 네? 노예랑 포로가 비슷한 말인데 근데 지금 보통 영어로는 그냥 슬레이브스 합니다. 캡티프 하지 않고. 그래서 슬레이브라고 번역하는데 이 노예, 포로, 동의어입니다. 근데 이 6점의 조각.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모세 좌우에 이 6점의 이런 노예 시리즈를 노예 또는 포로 시리즈를 조각했는데 이거는 조각이 달라졌단 말이죠. 이건 정말 조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조각이 그전에는 뭡니까? 균형. 보시면 아시겠죠? 너무 균형이 좋고 좋아. 에?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비율. 그러면서도 움직임까지 갖추는 균형, 조화, 비례. 이게 이제 소위 절정기 르네상스의 모토입니다. 미술의 균형, 조화, 비례. 그런데 시기별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율리우스 영묘의 옆에 조각들을 보면 균형, 조화, 비례보다는 다른 걸 강조하는 것 같단 말이죠. 다른 거를.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여러 점을 하는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건 6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묘가 쪼그라들어서 병무덤이 되면서 이것들은 그 영묘에 있지 않습니다. 다 딴 데가 있습니다. 네? 딴 데가 있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원래는 이것들을 모세상 옆에 또는 밑에다가 배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조각이 근본적으로 어떤 그 미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전에는 뭡니까? 다비드상, 피에타, 모세는 균형, 조화, 비례 이런 거였는데 이 조각들은 얼핏 보시고도 알겠지만 균형, 조화, 비례를 중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 여기 원래는 모세상을 2층에 하려고 그랬죠. 모세상은 아래에서 봐야 되고 이 아래층에다 이렇게 슬레이브, 그러니까 노예 또는 포로 연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나중에 관뒀습니다. 그래서 이 6점 조각은 미켈란젤로의 슬레이브, 노예 조각들인데 아틀라스는 뭡니까? 지구, 무거운 지구를 등에 지고 있는 아틀라스. 비어디드는 턱수염이 있는 노예, 젊은 노예, 어웨이크닝, 깨어나는 노예. 그 다음에 죽어가는 노예, 반항적인 노예, 반항하는 노예입니다. 대개 이제 이게 현재 미켈란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현재 통용되는 제목들인데 이 조각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균형, 조화, 비례를 강조하는 절정기 르네상스의 미학 개념하고는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죠. 보시면 알겠죠? 정말 어떤 다른 힘, 그러니까 균형, 조화, 비례를 가지면서도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뭡니까? 그냥 그런 힘이 확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특히 이 깨어나는 노예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아트라스도 그렇고 턱수염 노예도 그렇고 영 노예도 그렇고. 근데 이게 대개 1520년대 때 시작됐습니다. 1520년대. 근데 그 뿌리는 1506년에 제작된 성 마태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성 마태, 그러니까 영어로는 매튜죠. 성 마태가 요 크기가 271cm입니다. 271cm니까 우리 신부보다 훨씬 크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로 아주 그냥 세상의 최고 조각가라는 그 평판을 받은 다음에 피렌체 대성당으로부터 피렌체 대성당 안을 장식한 12명의 사도, 예수 제자들을 위한 상을 제작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작한 게 마태상입니다. 성 마태상인데 이걸 하다가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다가 율리우스 2세가 로마로 불렀어요. 자기 역무를 조각해달라고. 그래서 신이 나서 달려갔죠. 근데 그게 무산되고 잠깐 피렌체로 왔다가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성 마태를 미켈란젤로가 완성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마태는 분명히 일부러 완성시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처음엔 분명히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제작하다가 율리우스 2세가 로마에서 오라 그러니까 교황이 오라니까 가야죠. 또 거금을 줘가지고 교통비로 몇 천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갔는데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피렌체로 와 있고 또 나중에도 피렌체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성시키지 않았어요. 이대로 놔뒀습니다. 이 성 마태 조각에서 우리가 봤던 피에타, 다비드, 모세랑 조각이 달라지는 단초를 제공하는 게 성 마태상입니다. 보시면 다르죠. 어떤 힘, 에? 정말 그 돌 안에 갇혀서 팍 나오려는,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는 그 힘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힘을. 그러니까 균형 조화 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그 내재하는, 그러니까 거의 밖으로 막 발버둥 치면서 나오려는 그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각이 얼마나 혁신적이냐. 제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할 때 다빈치는 뭐냐? 혁신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랑 많이 비교해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미켈란젤로도 그에 못지않죠. 이게 1506년에 제작되기 시작한 마태상인데 그 전에 피렌체가 조각 분야에서도 맞으면 최첨단이었고 요 오르산 미켈레 피렌체에 있는 길드 조합의 교회, 우리가 이거 같이 보셨죠. 원래는 곡물창고였는데 나중에 그 동업조합들, 길드들, 왜냐면 피렌체는 그런 그 상업 조직, 길드들이 그 피렌체 정치에 많이 관여를 하고 완전히 지배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재벌들이 정치에 영향을 끼친 거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 길드들이 1410년대부터 이 오르산 미켈레, 자기들의 그 교회, 길드 성당이거든요. 그 교회 외벽에 벽감, 이런 걸 벽감이라고 하죠. 벽을 파가지고 거기다 조각상이나 이런 걸 놓은 걸 벽감이다. 이 벽감 안에다가 12점의 조각을 각 길드, 뭐 모직 길드, 직물 길드, 뭐 은행가 길드, 또 무기상 길드, 다양한 그 동업조합,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길드라는데 그 동업조합들이 한 점씩 맡아서 후원해서 조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뭡니까? 우선 후원자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능한 한 돈을 많이 줘서 비싼 실력 있는 조각가를 채용해서 조각을 한다. 그러니까 후원자들끼리 서로 자기들이 좋은 더 뛰어난 조각가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뭡니까? 돈을 많이 줘야죠. 그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조각가들 사이의 경쟁. 요 작품하고 요 작품이 옆에 있으니까 완전 비교죠. 그러니까 경쟁. 르네상스의 키워드 경쟁인데
여기 조각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12점이 15세기 전반기에 제작됐는데 나중에는 원본은 저 3층에 그 박물관으로 옮겼고 밖에 있는 거는 모사본입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이제 3층에 오르산 미켈의 3층이 현재 조각 박물관이거든요. 이게 1409년 전인데 나니드 디 방코라고 피렌체에서 상당히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이 네 명의 순교자들입니다. 네 명의 순교자. 203cm, 4명의 순교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 오르산 미켈레 밑에 여기에 4명의 순교자. 그 다음에 도나텔로의 마르코, 그러니까 마가복음, 성마가입니다. 성마가. 이건 236cm고, 그 다음에 기베르티, 천국의 맨을 제작한 기베르티가 청동으로, 요게 255cm인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제가 이건 이야기 됐지만 이 기베르티의 세례 요한 청동상은 실물 크기로 이렇게 큰 청동상을 한 것이 처음입니다. 옛날 고대 로마 시대 이후로 중세에는 실물 크기로 청동 조각을 이렇게 크게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거를 주물을 하나만 떴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조각입니다. 실물 크기의 청동 주물을 하나만 써가지고 정말 기술적인 쾌거죠. 그래서 기베르티의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역시 도나텔로의 성 조지. 근데 이 조각들을 보시면 뭐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다 이렇게 서 있죠. 그죠? 서 있죠. 서 있고 뭐 개별적으로 뭐 다른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아까 본 마테 조각이랑은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나텔로는 더 나갑니다. 다른 곳에 주코네라고 굉장히 표현력이 강하죠. 머리를 빡빡 민거나 표정이나 이런 거, 이 옷쯤에 굉장히 표현력이 강합니다. 이건 주코네, 이거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습니다. 피렌체의 대성당 밑 옆에 조토의 종탑, 거기에 3층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도나텔로가 1423년경에 주코네라고, 이것도 195cm 정도 되는 실물 크기의 조각을 강했는데 기존의 성자들하고 다르죠. 굉장히 표현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각이 변하는 거죠. 네? 개인의 어떤 얼굴 표현을 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회개하는 막달라 마리아, 정말 강하죠. 표현력이. 그러니까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1453년 15세기 중반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600년 전, 550년 전 작품에, 이건 뭐 현대 작품이라고 말해도 21세기에 누가 이렇게 조각했다고 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죠인데, 요게 188cm거든요. 나무에다가 조각을 하고 칠을 했습니다. 나무에다 조각을 하고 금박을 색칠했는데 엄청나게 표현력이 강하죠. 엄청나. 이건 뭐 제가 아주 자세했는데, 근데 이걸 민중미술이라고 어떤 지상파에서 참 어떤 그 유명한 미술학자가 말하는데 정말 미칠 노릇이죠. 이렇게 강한 표현력이 있는데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베로키오가 예수랑 토마, 예수가 부활해서 와서 당신이 예수 맞아요 할 때 그 상처를 보여주는, 오른쪽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했지만, 다비드, 다 이런 것들은 서로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지만 다 서 있고, 네? 균형과 비례와 조화를 강조하는 것 같단 말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력을 미루고 간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러지 않은 조각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폴라이올라라고 그 나신 연구로 그 대상으로 판화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헤라클레스랑 안티우스, 헤라클레스가 안티우스란 괴인을 만나서 그 상대방은 대지 여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땅에 몸이 붙어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그 친구를 번쩍 들어올려서 제압하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냐? 이게 1475년대 요 키가 45cm입니다. 청동으로 해서 굉장히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죠. 기존의 조각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폴라이올로의 헤라클레스와 안티우스 이거는 겨우 요 키가 45cm입니다. 조각이 실물 크기랑 실물 크기가 거의 작은 사이즈는 기술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뭐 같으냐? 이게 이제 로마 시대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조작 180년 정도, 서기 180년 정도 제작했다고 추정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청동 기마상입니다. 요게 424cm거든요. 이게 아마 180년인데 청동 기마상이고 청동으로 적어난 다음에 도금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적어준 유일하게 남아있는 청동 기마상인데 요 높이가 424cm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크죠. 실물보다 크죠. 근데 그 다음에 중세에는 뭐냐? 중세에도 청동 기마상이 제작됐어요. 샤를만느냐 샤를만느 아들이라고 추정되는 청동 기마상인데 이것도 청동상입니다. 근데 전체 크기가 25cm. 이건 25cm예요. 이거는 425, 그러니까 4m가 넘고 요거는 25c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크기냐 아니냐가 굉장히 조각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폴라이올로의 이 조각은 헤라클레스를 이 그림은 움직임이 대단히 역동적이죠. 우리가 봤던 지금까지 조각하고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쳐주지도 않단 말이죠. 저거 45cm 저거 좀 뭐래? 저거를 2m로 만들어봐. 그건 못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각이 실물 크기 조각들은 대개 그래서 이제 이 조각이 뛰어난 거죠. 도나텔로가 15세기 중반에 이게 높이가 340c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이래로 최초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고대 청동 기마상 이후로 거의 한 1000년 만에 서유럽에서 실물 크기 청동 기마상을 도나텔로가 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나텔로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죠. 실물 크기랑 아닌 것은 가치 차원에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볼 때 실물 크기는 대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상은 다르단 말이죠. 지금까지 봤던 그런 실물 크기 조각상들하고 다른 조각상을, 다른 어떤 그 미적 그 미학을 제시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역동적이고, 옆에서 보십시오. 이 빠져나오려는, 돌덩에서 빠져나오려는 육체가 얼마나 강하게 그런지 이 목 근육 보세요. 이 목을 보십시오. 네? 정말 그 타이슨이 이렇게 목이, 그 꼰투 선수 타이슨이 목이 두텁다는데, 이 다비드 보십시오. 다비드도 뭐 목이 그 근육이, 남자의 근육을 강조했지만, 이건 그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굵은 목덜미에 저 완전히 타이슨의 얼굴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도 굉장히 강한 표정이란 말이죠. 그게 이 미완성 조각에 겹쳐서 훨씬 임팩트가 강하죠. 이 돌덩어리에서 나오는 성마태. 그 얼굴 옆에 보십시오. 정말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임팩트를 중시한단 말이죠. 그전에는 균형, 조화, 비례를 중시하는데,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냐? 바로 이 조각입니다. 이게 1506년에 로마에서 발굴됐는데, 이 현장에 제일 먼저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랑 상갈로라고, 미켈란젤로의 피렌체 선배인데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누가 이걸 발굴했다고 교황 율리우스 2세한테 연락이 오니까 교황이 상갈로한테 연락했습니다. 가봐라. 근데 마침 미켈란젤로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갈로가 미켈란젤로 데리고 같이 가서 이 조각의 발굴 현장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기겁을 했죠. 왜냐면 고대 그리스 조각에도 이렇게 움직임을, 역동적인 움직임을 강조한 조각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헬레니즘 바로크입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40년경 헬레니즘 시대죠. 기원전 40년이 헬레니즘 시대인데, 헬레니즘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기원전 40년경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대리석상인데 정말 엄청나죠. 이 근육이나 몸의 동작이 미학이 달라진 거죠. 왜냐? 그 전에 기원전 5세기에 창을 드는 사나이 도리포로스, 정말 남성의 나신의 전형적인 캐논입니다. 캐논, 규범. 남자의 누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슷한 게 젊은 영보이, 젊은 남자애. 그리스 조각은 이런 게 미의 규범이었습니다. 캐논이었는데 헬레니즘 바로크 시대는 이런 조각이 나올 거죠. 전혀 다른 조각이죠. 네? 물론 시대 차는 좀 나지만 이건 기원전 5세기, 4세기고 이거는 기원전 40년 정도지만 너무너무 다르, 그러니까 미의 어떤 근본적인 미학이 달라졌단 말이죠. 근데 이 라오쿤의 얼굴상,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표현한다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이거랑 송마테랑 상당히 유사하단 말이죠. 누가 봐도 이거 여기서 영향을 받았겠네.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가서 이 조각을 보고 야 이럴 수가. 근데 이게 언제냐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를 제작한 지 2, 3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상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조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균형, 조화, 비례보다는 역동성, 힘, 그 어떤 그 외부로 뻗어자란 그 분출한 힘. 물론 이것도 균형, 조화, 비례가 없진 않지만 그걸 더 강조하는 조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고전주의 조각에서 헬레니즘 바로크로 변하듯이 미켈란젤로 조각도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조각에서 이렇게 변하는 게 대개 라오쿤의 발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미완성 조각을 했기 때문에 돌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 라오쿤이 지금 뱀의 습격을 받았어요. 뱀의 습격을 받아서 뱀 2마리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라오쿤이 느끼는 어떤 그 고통, 번민,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아주 정말 극도의 고통을 그리는데 성마태도 돌덩어리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마태를 기점으로 미켈란젤로 조각이 변하는데 미켈란젤로한테는 이런 역동적인 뒤틀린 움직임을 미켈란젤로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단 말이죠. 왜냐면 도나텔로의 이 조각, 그 스티아치오토, 얇은 저부조나 이런 걸 사용하는데 성모와 아기였습니다. 도나텔로 조각인데 유명한 조각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은 미켈란젤로의 계단 위의 성모라는 미켈란젤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만 20살이 안 될 시절에 조각한 이 조각은 그러니까 부조죠. 릴리프입니다. 도들새김을 한 거죠. 릴리프인데 저부조를 쓰고 그랬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고부조, 저부조, 저저저부조 이런 걸 썼지만 도나텔로 영향을 받아서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아기 예수의 절묘한 목동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모와 아기 예수, 성모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에서 아기 예수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 없습니다. 다 이 정도에 다 이 정도. 뭐 아기 예수가 좀 장난치든지 뭐 이런 거지. 아기 예수가 엄마 젖을 먹다가 팔이 뒤틀렸어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죠? 애 엄마가 아기 젖 먹이다가 이렇게 애가 뭐 팔이 좀 뒤로 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중시한 거죠. 아기 예수의 팔을 이렇게 뒤로 조각한 그리거나 그림도 없습니다. 조각은 물론이고 그림도 없어요. 아기 예수 이렇게 뒤틀린 자세로. 네? 근데 미켈란젤로가 원래 그런 게 있는데 라오쿤에 의해서 그게 훨씬 강화됐죠. 그래서 이제 이 내적을 제작하는데 이게 지금 어딨냐? 아카데미아. 피렌체에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다비드상 원본이 여기 서 있고 그 다비드상으로 가는 길가 양쪽에 노예 또는 포로 4점의 미완성 조각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시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각하고 어떤 미적 개념이 다르죠. 네? 미적 개념이 다른데 힘을 더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영 슬레이브, 어린 슬레이브, 그 다음에 턱수염이 슬레이브, 그 다음에 아트라스, 무거운 등을, 그리고 제 생각에 제일 뛰어난 작품은 이 깨어나는 노예. 이거 대단하거든요. 보시면 뭡니까? 아까 성마태도 그 남자의 몸에서 뻗어나는 그 힘, 그거를 강조하고 있지만
깨어나는 이 노예는 뭡니까? 누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무슨 관능적이다, 뭐 에로틱하다, 이거는 말이에요. 유욕적입니다. 육욕적. 정말 아주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남성의 성적 매력이죠. 남성 몸에서 뿜어나오는. 그러니까 다비드상이 그런 성적 매력을 잠재된 형태로 표현했다면, 남자의 성적 매력을 잠재된 형태로 표현했다면, 이 깨어나는 노예는 그런 성적 매력이 거의 폭발, 그러니까 요 돌덩이에서 튀어나오면 그런 게 그냥 확 터져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상하고 저 깨어나는 노예상이랑 다른 점이 뭐냐? 나신에 의해서 그런 남자의 몸에서 풍기는 그런 그 힘. 예? 근데 이제 그런 힘은 대개는 뭡니까? 그건 성적 그 매력이죠. 우리가 남성적 매력, 여성적 매력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성적 매력이죠. 성적 매력. 남성은 뭡니까? 힘이라는 말로 우리가 뭐 그 광고에서 그런 걸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 맞는 말이죠. 이 저 깨어난 노예는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미완성 조각이니까 그게 더 강하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나와서 성마태를 완전히 완성해서 조각했으면 그런 육욕성이 좀 떨어질지도 몰라요. 마치 벨베데레 토르소. 이 벨베데레 토르소가 원래는 얼굴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사고에 의해서 다 잘려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헤라클레스냐 아작스나 저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아약스나 뭐 누군데, 이게 사실 얼굴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었으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격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벨베데레 토르소가 한 건 뭡니까? 이 몸통. 근데 만약에 팔이나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이렇게 강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미완성 조각은 아닙니다. 완성 조각인데 그런 게 팝에서 날아간 건데, 그러니까 어떤 남성의 그 몸에서 느끼는, 우리가 뭐 미스터 코리아 대회 나가면 그 남자들 그 몸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거기서 뿜어나오는 그 힘을 더 잘 보여주는데, 이 깨어나는 노예가 바로 그렇단 말이죠. 네? 그 남자의 몸에서 드러나는 거를 아주 훨씬 더 미완성 조각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도 이걸 알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완성작을 하지 않고 놔뒀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벽에 배치하더라도 요 그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하지 않고 벽에 붙여놓으니까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벽기둥에 붙어 있으니까. 에? 그래서 거기서 벽기둥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하려다가 영묘의 규모가 줄어드는 바람에 포기했는데, 그 이 내점노예. 근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게 지금 우리가 본 성마태를 비롯한 미완성 조각 노예 내점 조각의 미학이 절정에 달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요 두 점 노예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먼저 제작됐어요. 이건 대개 1513년. 이게 제일 먼저 되고, 이건 이제 미켈란젤로가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계속 봤겠죠. 아주 생생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요거는 1513년이고 다른 4점은 152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도차가 있지만 그래도 그 미완성 조각의 그 성마태부터 시작되는 노예 4점, 그리고 그것들의 미학이 절정에 달하는 것은 이 두 점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미켈란젤로가 노예상 중에서 제일 먼저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번역을 어떻게 했냐? 미켈란젤로가 붙인 이름은 아닙니다. 죽어가는 노예, 반항하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영묘에다 하려다가 영묘 계획이 그 위축되는 바람에 이게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영묘에서.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스트로치라는 피렌체의 금융가 출신인데 메디치 가문에 반대했기 때문에 로마로 망명해 와 있던 그런 그 금융 가문 그 스트로치한테 줬습니다. 왜냐면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있다가 크게 병이 나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스트로치가 미켈란젤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 사람이 금융가니까 아주 의사를 초빙해서 극진하게 간호해서 미켈란젤로가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그때 거의 죽을 뻔했어요. 본인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스트로치가 그 미켈란젤로 혼자 있으니까 미켈란젤로 주변에 그 허드렛 일을 하는 한은 있었지만 여자도 없었고 남자 그 맞으면 후배들 제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후배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한 달 이상을 뭐 몇 달 아마 기거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고 의사를 데려다가 완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너무 고마워서 이 두 점 노예, 이 두 점 조각상 미켈란젤로가 붙인 이름은 아니지만 이것을 스트로치한테 줬어요. 근데 이 스트로치가 나중에는 메디치 가문이 로마에 있는 반대 메디치 파들도 탄압을 하니까 프랑스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프랑스 왕가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루브르에 있습니다. 이게 루브르에 보시는 현재 보시는 모습입니다. 요 두 점 노예, 죽어가는 노예, 반항하는 노예는 현재 루브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브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뭡니까 모나리자를 비롯해서 거기고 미켈란젤로의 진품, 최고 진품으로서 신났죠. 에? 정말 우연히 그런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루브르로 들어왔어요. 이제 혁명기에 프랑스 혁명기에 왕실이나 귀족들 재산을 대개 몰수를 해버렸거든요. 국가가 국유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브르로 들어왔죠. 루브르가 국립박물관으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죽어가는 노예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같이 있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쓴 문구 때문인데 이 두 점은 항상 같이 보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물론 아까 그 미완성작 노예 네 점도 같이 보면 좋지만 이거는 특히 그렇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사인입니다. 페어.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이 죽어가는 노예입니다. 이게 키가 그 229cm입니다. 이 친구는 완전히 몸을 들고 있고 이거는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더 크죠. 229고 이게 215cm입니다. 근데 나중에 미켈란젤로 제자가 이거를 죽어가는 노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냐? 우선 이제 좀 보시면 여기 있는 띠 이거 이제 근데 다르죠. 죽어가는 노예는 뭡니까? 나른하고 뭔가 자포자기한 자세입니다. 그죠? 반항하는 노예는 보십니까? 보시기도 알겠죠? 정말 반항하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여기 특히 이 어깨 근육들 아주 강력한 어깨 근육이나 팔 근육에서 반항을 표시하고 뒤에 손이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선 이거 보시죠. 죽어가는 노예는 여기에 이렇게 보면 띠가 있습니다. 요 끈은 노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노예라는 끈에 같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표정은 뭡니까? 굉장히 나른한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끈에서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끈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뭐 당연히 아시겠죠? 관능적입니다. 그죠? 더구나 갖는 게 나신이거든요. 나신인데 남성 나신이 묘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거는 뭐 죽어가는 노예, 잠자는 노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어떤 자포자기 상태가 돼서 그냥 몸을 맡긴 겁니다. 뭐에? 뭐 죽음에 맡겼든지 잠에 맡겼든지 뭐에 맡겼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종의 자신을 포기하는 자세가 돼서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 그게 분명히 관능적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남자한테 맞는 자세인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차고 하여튼 관능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인유디들이 굉장히 관능적이거든요. 이 친구 보십시오. 굉장히 관는데 그런 걸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인유디들. 그 시스틴 예배당 천정화 있는 인유디들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요거는 뭐냐? 노예를 그러니까 어떤 속박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인간이 이게 뭐에 속 묶여 있으면 그걸 벗어나라 그러는데 이 친구는 자포자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른손은 요 띠를 잡으려 그런 것 같지만 왼손은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팔을 위로 올리는데 얼굴을 보시면 상당히 관능적인 표정입니다. 남자는 맞는데 굉장히 관능적인 표정이죠. 옆에서 보셔도
관능적인 표현입니다. 근육은 분명히 남자죠. 그죠? 그 다음에 뒤를 보면 이게 논 피니토, 미완성 조각입니다. 이게 띠입니다. 근데 거친 돌로 그대로 놔뒀어요. 앞에는 띠나 끈처럼, 노예를 속박하는 끈처럼 보이지만 뒤는 그걸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뒤는 거의 조각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미완성 조각이죠. 밑에 뭐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원숭이를 조각하다 말았습니다. 원숭이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에? 뒤에 지금 보시면 여기 뒤에 원숭이가 있어요. 이 녀석이 나른한 표정을 짓고 있고 요 자기를 두르고 있는 띠, 자기를 속박한 띠에서 벗어나는 걸 포기한 것 같은 자세란 말이죠. 그러면서 남자가 이런 자세에 취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러면서 묘하게 관능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게 뭐 해석은 구구한데 저는 제가 하는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반대로 보시겠습니다. 반항하는 뇌. 이건 뭐 누가 보도 잘 알겠죠. 이 표정이나 얼굴을 우리가 반항할 때 보니까 얼굴을 숙이고 반항하진 않잖아요. 얼굴을 쳐들고, 예? 뭔가 정말 노려보면서, 이 미켈란젤로 조각들이 다 근육이 좋지만 이거는 특히 어깨 근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요 부분이. 그 자세도 그렇고, 그래서 보시면 뭔가를 쳐다보면서 반항을 합니다. 예? 반항하면서 그 뒤틀린 자세, 예? 그 역동성. 여기 보십시오. 이런 거. 굉장히 이걸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표정도 정말 분노한 표정입니다. 분노한. 그래서 옆에서 봐서도 이건 뭡니까? 끈이죠. 노예를 속박하고 있는 끈입니다. 끈이고 이것도 뭡니까? 미완성 조각입니다. 요 다른 부분은 다 조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더 강할 수 있죠. 그 미완성 조각이 그 돌덩어리에 갇혀있는 인간을 나타내니까 그걸 놔뒀습니다. 그래서 끈이 분명히, 끈은 노예를 상징하는 끈이 딱 갖추고 있는데, 팔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뒷부분에 팔은 이렇게, 팔을 묶고 있는 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람을 체포할 때 뭡니까? 이 뒤쪽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뒷부분도 미완성으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에 모르지만. 그러면서 아까 그 죽어가는 노예랑 달리 그거를 가둬둠 치면서 나오려고, 응? 이를 앙다물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녀석은 자기를 속박하는 그 노예라는 거에서 그 남성의 강한 힘을 보면서 나오려고 하고, 한 친구는 자포자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관능적인 표현을 짓단 말이죠. 이 다리 자세도 보세요. 이 자세랑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다 나오려고. 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고. 근데 이거는 정말 보면 볼수록 누가 봐도 관능적입니다. 그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이런 노예 조각, 미켈란젤로의 노예 조각은 고대 로마의 석관, 이런 석관이나 개선문, 고대 로마 개선문에 부조 조각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에. 근데 이 조각들이 로마에 널려 있을 건데, 여기에 석관은 제가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고, 개선문에도 이런 부조 조각이 많은데 거기에 이런 노예 조각이 많았습니다. 노예는 뭐냐? 로마의 석관이나 개선문에서 표현되는 노예는 알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욕을 주는 형태죠. 원래 그리스 로마 조각에서 남자 신은 다 알몸이고 여성 신은 옷을 입혔다 말씀드렸는데, 노예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옷을 입고 있고 노예들은 알몸이고 손을 뒤로 묶여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전부 손을 뒤로 묶여 있어요.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해죠. 이 반항하는 노예는 손을 뒤에 묶여 있고 띠가 둘러 있는,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두 조각이 라오콘하고 비슷합니다. 왜? 라오콘 조각에서, 그러니까 이 조각의 중요성은 정말 입이 다르도록 말해도 지나치는데, 라오콘 조각에서 요 큰 놈은 이 뱀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잖아요. 손을 벗어놓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자기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원망의 눈깔이죠. 아버지,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죠? 근데 한 녀석은 몸을 내맡기고 있어요. 뱀이 감싸고 있죠. 보십시오. 팔을 그냥 내리고 그 뱀이 자기를 졸라오는데 늘어져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세를 보니까 아까 보는 죽어가는 노예랑 비슷하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녀석은 뭡니까? 분명히 여기를 뱀이 이걸 떼어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 얼굴 표정도 뭡니까? 굉장히 아버지를 보면서 원망스러운 표정이죠. 네? 원망스러운 표정인데 이 녀석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비슷하단 말이죠. 라오콘의 영향이 분명합니다. 그죠? 이 반항하는 노예, 죽어가는 노예. 라오콘의 영향이 분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표정도 이게 그 둘째 아들입니다. 자포자기가 된 둘째 아들의 표정. 반항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듯한 표정의 첫째 아들의 표정. 그걸 보면은 반항하는 노예랑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점 노예 조각은 라오쿤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거나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다른 게 있단 말이죠. 라오쿤 조각이 라오쿤 상에서 라오쿤과 아들 둘에서 하나는 뱀의 공격에서 벗어나라고 발버둥 치는 아들을 표현하고 하나는 완전 이제 정말 죽어가는 거죠. 그걸 표현했지만 여기에 관능성이 없진 않죠. 이게 나신이니까. 여자고 남자고 나신을 보여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기는 성적 매력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런 관능성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걸 보고 야, 저게 관능적이다. 저 섹시해. 이렇게 느낄 사람은 별로 없는데 미켈란젤로 조각이 죽어가는 노예랑 반항하는 노예가 라오콘 조각보다 뛰어난 점은 뭐냐? 남성 누드 조각. 둘 다 남성 누드 조각이에요. 남성 누드 조각에서 남성적 매력. 그러니까 남자의 성적 매력, 여자의 성적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저도 뭐 이거 하려면 뭐 문헌들 보고 뭐 이러는데 이거는 저처럼 이걸 아주 강하게 말하는 사람 없는데 이거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남성 누드 조각에서 남성적 매력, 남자의 성적 매력, 여자의 성적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꼭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원래 뭡니까? 시스틴 예배당의 천정화를 그릴 때 남자를 그릴 때는 꼭 여자를 같이 그렸습니다. 가정, 아담과 이브 다 남녀를 같이 그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예배당 천정화, 이제 최후의 심판은 나중에 1900년 천지창조에 나오는 여성에서 이브의 몸, 여자의 몸이라고 봐야죠. 그죠? 젖가슴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남자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여성의 몸을 그렸지만 여성의 몸의 성적 매력은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적 여성도 성적 매력이 있겠죠. 영웅적 여성 다 있잖아요. 걸크러쉬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기에 여성의 성적 매력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티치아노의 이런 거인데 미켈란젤로의 그 리비아 무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뭡니까? 이 몸은 분명히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세나 이런 게 여성적 매력이 있죠. 어떤 우아함이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상하게 여성의 몸에다가는 여성 특유의 성적 매력을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라는 의심을 받았죠.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티치아노. 15세기 전반에 이미 베네치아에서는 그 조르지오네 티치아노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딴 것도 있겠지만
아, 여자를 누드로 놓고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를 그런데 이게 뭐 무슨 다른 무슨 알레고리적 의미가 강하다. 그건 강하지만 첫 번째로 뭡니까?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건데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여성이 젖가슴은 있지만 아담이나 이브나 몸매가 똑같습니다. 또 우리가 그 최후의 심판에서 봤지만 뭡니까? 그 성녀 알렉산드리 카타리나 정말 거기 있는 다른 남자들보다 더 몸이 좋아. 그리고 그냥 무지막지한 거의 뭐 헐크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적 여성을 그린 거죠. 왜 영웅적 여성을 그리냐? 여성이 뛰어나려면 남성적 매력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게 결국 여성 폄하가 아니고 당시에 그런 어떤 그 미학관이었습니다. 여자가 그 고결하고 정신력이 강하려면 몸을 남성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특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자 몸에서 성적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여성적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제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이 죽어가는 노래의 자세는 말이죠. 보세요, 이렇게. 죽어가는 노래의 자세 보세요. 저거는 뭡니까? 여자한테 고유한 자세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이제 19세기의 유명한 부그로라고와 윌리엄 부그로, 아주 굉장히 프랑스에서 제일 잘 팔리는 화가 있습니다. 이게 비너스의 탄생이거든요. 비너스의 자세 보세요.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고 이러는 것은 여자가 자기의 성적 매력을 강조할 때 하는 거죠. 그죠? 또 카바넬, 1864년에 카바넬 그러니까 누워있는 비너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을 위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위로 올리면서 하는 그 여자들이 취하는 자세는 우리 뭐 그 에로틱한 사진 같은 데서 나신의 여자가 팔을 위로 함으로써 성적 매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인위디도 그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죠. 인위디가 남자 인위디죠. 근데 이런 자세는 남자들이 취하는 자세는 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뭐 오케이.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 굉장히 남성이지만 여성적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노골적으로 남성의 몸이 여성의 성적 매력을 노골적으로 강조한 조각이 제가 보기에는 미켈란젤로의 죽어가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남성 누드인데 하나는 뭡니까? 반항하는 남성의 그 힘에 의해서 남성의 힘, 뭐 그런 의약품 광고에 나오는 힘 그거고, 이거는 뭡니까?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 몸이에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죠. 미켈란젤로가 이브를 그릴 때 뭡니까? 이브는 젖가슴만 있지 남자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영웅적 여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거는 몸은 남자지만 이 자세나 이런 풍기는 것은 여성적 성적 매력. 그래서 이게 정말 절묘하다는 게, 두 남성 누드 조각에 의해서 하나는 남성의 성적 매력, 하나는 여성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라오콘이 정말 엄청난 조각이 갖지 못한 그거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제 해석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찾아본 문헌에 의하면 이런 순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여자들 야한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다 여자들이 되게 이런 폼입니다. 뭐 플레이보이나 이런 잡지 보면 여자들 나신데 이런 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르네상스 시대나 우리 시대나 여자가 자기 성적 매력을 과시할 때 취하는 자세지 남자의 자세는 아니거든요. 남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 얼굴 표정도 그렇잖아요. 얼굴 표정이 남자가 이런 식으로, 물론 이럴 수 있지만 보통으로는 되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죽어가는 노예가 뛰어난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모나리자 하면서, 모나리자가 기본적으로 뭐냐? 정숙한 유부녀의 초상화입니다. 정숙한 유부녀의 초상화예요. 리자 조콘도 유부녀거든요. 애도 여럿 낳고.
정숙한 유부녀. 당시 르네상스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좋지만, 르네상스 시대는 여자의 최고 미덕은 정조였습니다. 정조.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렇죠. 여성분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된다는데, 하여튼 최고에서 미덕이 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기본적으로 정숙한 여인의 초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숙한 여인, 여성이 정숙하면 어떻게 그래요? 초상인데 여성이 정숙하면 어떻게 그립니까? 그건 뭡니까? 아름답게 그린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길란다이오, 미켈란젤로가 잠시 밑에 가서 공부했던 길란다이오의 그림인데 보셨죠? 피렌체 아주 귀부인인데 아마 일찍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의 초상화 그릴 때 여기 그 말 썼어요. 외적인 미만이 아니라 내적인 미, 즉 정수까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초상화가 최고다. 여성의 외적인 미만이 아니라 여성 최고의 미덕인 정숙함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초상화가 최고다. 우리나라 초상화도 그렇다는 겁니다. 제 후배 중에 아주 이 한국 미술에 아주 정통한 사람인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걸 이제 전신합니다. 정신을 전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사람들한테 전해준다는 뜻입니다. 정숙한 여자일수록 아름답게 그리고 아름다울 수 있는 여인일수록 정숙하다. 이게 이제 약간 심플라톤주의 개념인데 그런 개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게 이제 오래 유지됐죠. 티치아노가 이걸 깬 겁니다. 무슨 여자가 정숙한 게 어딨어? 섹시가 최고지. 이제 이렇게 깬 건데 하여튼 이때까지만 해도 정숙한 여인일수록 아름답고 아름다운 여인일수록 정숙하다. 그러니까 정숙하는 그 추상적인 가치를 표현할 때 아름답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어서 모나리자도 기본적으로 그거에 기반하고 있단 말이죠. 딴 것도 있지만 이 죽어가는 노예는 그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이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얘처럼 저항을 포기했어요. 뱀의 공격으로부터. 이건 뭡니까? 자기를 묶고 있는 그 끈으로부터 속박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가 됐어요. 근데 그 자포자기가 될 때 그 표정이 뭡니까? 우리가 나른하다 그러잖아요. 나 졸려. 그냥 세상이 다 귀찮다. 그 나른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자포자기하는 순간이 되고 졸립다. 졸 때 나 이거 졸지 말고 해야지 하지 않고 그냥 졸음에 몸을 맡길 때 그때 나른해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나른해짐을 어떻게 표현했냐? 미켈란젤로는 그거를 여성의 성적 매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묘한 거죠. 물론 여성의 성적 매력이 나른함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얘는 이제 이걸 포기해서 얘 자세를 얼굴을 보더라도 상당히 관능적인 면이 없잖아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고통의 단말마지만 하여튼 아까 얘처럼 이런 표정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포자기가 됐어요. 자포자기가. 자기가 죽어간다는 걸 알아. 자기가 졸려서 이제 잠이 든다는 걸 알아. 그러면 자포자기인데 그 나른함. 저항을 포기했을 때 오는 그 나른함을 어떻게 표현하냐. 라오콘도 이 녀석한테 그게 없진 않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걸 아주 강하게 표현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른함을 여성 특유의 성적 매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게 남자 얼굴이고 남자 몸이지만 하나는 남성의 성적 매력, 하나는 여성의 성적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적어한 것은 이 녀석은 성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성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기를 드러낸 남자가 여성적 제스처에 의해서 여성의 고유한 성적 매력을 표현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절묘한 조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많습니다. 아까 원숭이는 회화, 자연을 모방하는 회화를 뜻하고 이거는 조각을 뜻한다. 조각이라는 게 우리가 봤듯이
저 조각가가 돌을 깨서 거기서 이걸 꺼집어내는 거니까 그런 걸 표현한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 요 원숭이는 회화를 표현하고 이 녀석은 회화를 표현하고 이것은 조각가의 그 작업, 그 돌도에서 그걸 끌어내는 걸 표현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자찬이 아니라 가장 괜찮은 해석 중에 하나는 남성 누드에서 남성의 고유한 성적 매력, 여성의 고유한 성적 매력을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꼭 페어입니다. 쌍으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오콘 조각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한 발 더 나간 거죠. 예? 옆에 이 자세 보세요. 이거 자세는 뭐 분명하죠. 예? 이 자세랑 이 자세랑 하나는 남성적 자세고 하나는 여성적 자세가 분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깨어나는 조각에서는 남성의 어떤 유격적인 걸 강조하고 있지만 이건 한 발 더 나간 거죠. 남성 누드에서 여성의 성적 매력을 보여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이누디의 이런 자세, 이누디의 교에서 이누디를 자세히 보면 여성적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 꽤 있어요. 꽤. 네? 남성이 남자의 모습인데 남자가 이런 자세에 취하지 않잖아요. 남자가.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조각에서 보여주는 거죠. 네? 옆에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자세가 다 여자가 자기의 성적 매력을 강조할 때 이게 팔을 들어올림으로써 왜냐면 팔을 내리면 어떡합니까? 비너스 푸디카 팔을 내리면 여자가 이걸 가리잖아요. 가슴하고 아랫부분을 가리는데 들고 머리를 만지면 다 드러나니까 자기의 성적 매력을 있는 대로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 자세는 여자의 자세란 말이죠. 여자의 자세.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특성, 시스틴 예배당을 천장화에 있는 여성들은 영적 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걸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미켈란젤로의 성모상하고 다른 작가들의 성모상하고 다른 게 미켈란젤로는 성모한테 가능한 성적 매력을 보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성모는 우아하지 않아요. 우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여성은 아닐지 몰라도 미켈란젤로가 그걸 꺼렸다는 거죠. 성모도 여자니까 성적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의 그 성모를 보면 우아하고 어떤 여성 특유의 미가 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없습니다. 없어요. 강합니다. 아주. 입을 꽉 다물고 있거나. 근데 그랬는데 이 티치아노, 그러니까 티치아노가 이제 이걸 깼죠. 여성은 뭐냐? 여성이 성적 매력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전현 여성 누드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두 조각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미완성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강한데 이 조각들, 이 노예 내점이 아까 본 죽어가는 노예랑 반항하는 노예보다 뒤에 제작됐지만 사실 이것들의 그 미학이 이 죽어가는 노예랑 그 반항하는 노예에서 절정이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켈란젤로의 신플라톤주의의 견해에 따르면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서로 결합되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뭐 안에서? 신성, 신의 섭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주관하는 게 신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돌덩어리를 보면 저 안에 저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떡합니까? 그걸 깎아내야죠. 깎아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물질과 정신의 가장 완전한 결합은 인간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다른 물건들,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지만 물질과 정신, 즉 그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휴먼 폼입니다. 인간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하나의 돌덩어리는 예술 작품을 위한 모든 가능성. 그 모든 가능성에서는 뭡니까? 그건 단적으로 인간의 형태죠. 인간 형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각가는 돌덩어리를 깨가지고 인간 형태를 끌어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끌어내서 분리되어 있던 물질과 정신, 분리되어 있던 육체와 영혼을 결합해가지고 신의 섭리 안에 있는 완벽한 인간 형태로 만드는 게 조각가의 작업입니다. 그건 마치 뭐가 같습니까? 돌덩어리의 포로, 이 돌덩어리의 포로인 돌덩어리, 그러니까 지금 물질 또는 육체의 포로인
정신 또는 영혼을 해방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양자를 결합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간 형태, 즉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조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각은 뭡니까? 육체의 생명을 부여하는 하느님, 신의 작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요 두 부조가 요 조토의 종톱의 맨 아래층에 있는 육면체 부조인데, 여기 보면 아담의 창조, 조각가의 작업, 신과 조각가가 거의 비슷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각가의 작업은 육체의 생명을 부여하는 신의 창조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조각가의 작업에 의해서 돌덩어리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인간 형태는 마치 뭡니까? 모체에서 빠져나오는 태아를 연상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미술은 어떻습니까? 추상적인 개념의 형태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자, 여성의 미를 어떻게 하냐? 형태를 부여해야 됩니다. 여성이 어떻게 아름다워? 여성이 어떻게 섹시해? 그거를 형태를 부여하는 게 무슨 미술의 작업이죠. 조각도 추상적인 개념, 로댕의 생각, 거기에 형태를 부여하는 작업인데, 근데 뭡니까? 회화보다는 조각이 훨씬 더 극적이죠. 왜? 이런 과정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회화는 이걸 미완성 그림으로 나오면 그 추상적인 개념의 형태를 부여하는 예술가의 작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회화보다는 조각이란 말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바로 미켈란젤로가 다빈치는 뭐냐? 조각가 쟤들은 맨날 먼지 뒤집어 쓰고 꾀죄죄 해가지고 어떤 인간은 잘 때 장화도 안 벗고 잔다. 그러니까 회화는 머리로 하는 작업이다. 회화는 손으로 하다 머리로 하는 작업에서 회화가 더 고귀하다. 미켈란젤로는 웃기지 마라. 추상적인 개념의 형태를 부여하는 예술가의 작업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런 회화보다는 조각이다. 그래서 조각이 지금 말로 하면 노가다라 이거죠. 손으로 하는, 훨씬 더 노가다지만 더 고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한 파라고네, 조각과 회화의 비교, 이걸로 미켈란젤로 다빈치가 끊임없이 논쟁을 했고, 대리인들까지 내서서 논쟁을 했습니다. 어느 게 더 고귀한 작업이냐? 다빈치의 논지는 아시겠죠? 조각이 더 지저분하게 말이야, 먼지가루 뒤집어 쓰고 꾀죄죄 해가지고만 다니는데, 회화는 고귀하게 옷 잘 차려입고, 물론 회화도 물감을 떨어뜨리지만 훨씬 지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고귀하다고 말했는데, 미켈란젤로는 아니다는 거죠. 신의 창조를 아담의 몸, 아직 정신이 완전히 없는 거죠. 그 아담의 몸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완성된 인간 형태, 즉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신의 창조,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조각이지 회화보다 더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걸로 많이 논쟁을 했죠. 그래서 그 조각과 회화를 보면, 그죠? 이게 이제 벨베데 토르소, 이거는 루벤스가 모사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조각이 훨씬 더 그런 면은 강하거든요. 어떤 그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는 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조각이 더 노가다 일이지만 훨씬 더 고귀하다고 미켈란젤로가 주장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하나 더 나가서 미켈란젤로에게 돌덩어리, 여기 있는 돌덩어리, 물질, 육체가 다 같은 말인데, 그거는 인간 조건을 의미하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은 다 각자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그 사람을 속박하는 인간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런 돌덩어리들이, 이 뒤에 이런 돌덩어리가 물질이면서 육체인 동시에 인간 조건에 대한 은유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런 이 연접들, 이 반항하는 노예나 이런 연접들은 뭡니까? 자신을 속박하는 돌덩어리, 또는 뭡니까?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끈,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몸부림이죠. 특히 이런 거, 이 어웨이크닝, 깨어나는 노예나 반항하는 노예. 이건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건 마치 뭐 같습니까? 인간 조건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몸부림은 당연히 뭡니까? 고통을 수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조건에서 말해서 뭐 가난한 사람, 부자, 뭐 몸도 아픈 사람,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라오쿤이죠. 이게 인간 조건이거든요. 라오쿤이 제사장이었어요. 트로이의 제사장인데, 그 트로이의 목마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야 만세 우리가 이겼다 이랬지만 라오쿤은 그걸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야 저거 하면 안 돼 했더니 신이 뱀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신한테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조건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인간 조건에서 따르는 파생하는. 라오쿤이 신이었으면 그렇게 안 당했겠죠, 신한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조건의 노예가 돼서 그거를 이 몸부림으로 표현하는 게 라오쿤 조각인데, 그때 우리가 뭘 느끼냐? 파토스를 느낀다고 봅니다. 원래 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는 그리스에서 윤리학이나 뭐 논리학에서, 이건 에토스는 지금 말하면 윤리학 정도입니다. 파토스는 정서, 감정을 중시하고 로고스는 논리학 정도예요. 그리스 희곡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논리를 할 때, 누구를 설득할 때 논리로 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러고, 이게 로고스죠. 파토스는 뭡니까? 야 그거 아니라니까. 이게 파토스인데, 파토스를 저는 이런 거에서 파토스를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니까 페이소스죠. 페이소스. 뭐 차이코프스키의 비창교향곡, 비창, 그게 파테티크, 페이소스거든요. 파토스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 조건에 생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모든 고통들을 보고 느끼는 그 어떤 비감함, 동정, 연민, 그런 걸 뭉틀어서 파토스로 한단 말이죠. 이 이제 그 터키의 지진 장면, 여기 정말 이게 한 게 이 발 나온 거 보십시오. 이 신의 발덩어리 나온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에토스나 로고스는 건 아니죠. 파토스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이 있는 것에 따르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그 고난들,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목도할 때 느끼는 비애, 슬픔, 연민, 이거는 이 사람들만 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도 당한단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이 그거거든요. 카타르시스가 뭐냐? 카타르시스가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보면 왕족이 나오고 오디푸스가 왕의 후손인데, 그 녀석이 보니까 그 뭐 신의 신탁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을 하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지만 뭡니까? 오디푸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거든요. 같이 마저 공감을 하는 거죠. 그때 느낀 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타르시스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웃고 그런 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기 정화가 된다는 거죠. 아, 우리가 모두 이런 인간 조건에 얽매여 있구나. 그걸 파토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토스라는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를 해석할 때도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동물의 눈 같은 걸 보더라도 동물의 눈도 굉장히 슬프잖아요. 네? 동물의 눈도 굉장히 슬픕니다. 그 눈만 보면은. 같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살아있는 것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 등등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거를 저는 한마디로 파토스라고 봅니다. 파토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정도의 차이지만. 그래서 살면서 파토스를 느끼지 않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파토스에서 이 조각이 뛰어난 게 그런 파토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라오코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근데 뭐야? 신, 인간 조건이죠. 신한테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당합니까? 자기 혼자 죽어가는 게 아니죠. 자기 옆에 두 아들도 죽어가는데 자기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오콘 얼굴에 드러나는 고통이나 이런 산물은 자기 몸에 느끼는 고통 플러스 자기 아들의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그 어떤 사람 말에 의하면 이쪽 다리가 경직돼 있다고 봅니다. 이 왼쪽 다리가. 이게 이제 뱀이 독이 퍼져서 그렇게 됐다. 절묘한 조각이라는 거죠. 라오콘의 이쪽, 이것도 콘트라포스터거든요. 이 자세가 다르잖아요. 뒤틀려 있잖아요.
요 라오콘의 왼쪽 무릎이 쭉 뻗은 게 쥐가 나기 직전에 경직돼 있는데 이게 뱀한테 물려서 경직돼 가는 과정이다. 뭐 그런 것까지 표현했는데 라오쿤이 느끼는 것은 자기 몸에 따르는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식이 만약에 위기에 처했다. 그럼 근데 그걸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 정말 극도의 절망을 표현하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파토스를 느낀단 말이죠. 우리랑 같은 인간이니까, 우리랑 같은 인간 조건의 노예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헬레니즘 바로크라는 거 말했는데, 헬레니즘 바로크가 뭐냐면 이제 그 헬레니즘 시대는 기원전 이제 그 학문적으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란 말도 독일 역사학자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헬레니즘은 쉽게 번역하면 그리스어를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어를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하는 이런 뜻이 헬레니즘이라는데 되게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있습니다. 옥타비우스가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를 격파하고 온 해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 공화정이 제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더 죽음으로부터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 옥타비우스가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를 해전에서 격파하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들어서는 거죠. 옥타비우스 이름이 아우구스투스가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지극히 존엄한 자, 지존, 그러니까 황제가 여는 건데 그 사이의 그거를 헬레니즘 시대합니다. 그런데 헬레니즘 말기에 이런 고대 그리스의 조각하고는 달리 이렇게 뭡니까? 표현력이나 역동성을 중시하는 조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라오쿤. 고전보다 조금 더 이전에 페르가몬. 터키 서쪽에 있는 페르가몬이라는 도시가 왕국이 옛날에 기원전 2, 3세기에 엄청 번영했는데 그 페르가몬에 있는 제우스 제단. 이게 지금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대로 갖다 놨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말이 많은데 완전히 약탈이다 하는데 여기에 이 조각. 여기 이제 부조로 정말 기가 막힌 조각들이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거인족 사례입니다. 거인족을 올림푸스 산들의 신들이 아테네까지 나서서 거인족들을 말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아테네 여신입니다. 아테네 여신은 뭡니까?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의 여성들은 옷을 입고 있어야죠. 요거는 거인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남자입니다. 옷을 벗어야죠. 요거는 이 거인족의 엄마입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아테네 여신이 거인족을 죽이기 직전입니다. 라오콘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 거인족 말살, 올림푸스 신들이 거인족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승리의 여신 나이키예요. 승리의 여신 나이키가 아테네에 마지막 승리의 관을 씌워주라는데 이 패배자는 이 정말 강력한 근육을 표현하는 패배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예요? 그 엄마가 목도라고 있어요. 파토스를 중시하는 거죠. 그죠? 이거 보고 연민, 비련 이런 걸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죠. 이 엄마는 거인족이니까 신 앞에 속수무책인, 인간 조건의 속수무책인 아들의 죽음을 울부짖으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각, 이런 거를 헬레니즘 바로크입니다. 바로크는 나중에 하겠지만 역동성, 표현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랑 저번에 보여준 베르니니의 다비드랑 움직임을 강조하는 다비드랑 어느 게 좋냐고 뭐 그건 나중에 문제고 미학이 다른 거죠. 하여튼 이런 거를 헬레니즘 바로크입니다. 바로크, 움직임이나 역동성인데 이거 정말 굉장한데 여기도 주제가 뭡니까? 파토스죠. 파토스, 페이서스. 이거나 비슷하죠. 신이 보낸 뱀들에게 아들이 죽어가는데 꼼짝 못하는 그 아버지의 절규, 비명 그런 걸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 조건을 보면 참담하죠. 그러니까 이 마사치오의 그
추방해서 나오는 그 2부의 절규, 또 미켈란젤로의 그 저주받은 자, 여기 있는 그 이 사람의 절규, 또 나중에 베르니니가 그 바로크 조각의 대가인 베르니니가 저주받은 영혼이란 조각을 했습니다. 요게 제가 크기는 좀 실물 크기인데 크기는 좀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조각을 했어요. 이 조각 작품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건데 베르니니의 조각 작품입니다. 1619년 베르니니가 1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인데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조각을 했어요. 1619년 미켈란젤로의 저주받은 인간, 마사추의 추방당하는 2부, 또 뭡니까? 20세기의 뭉크의 절규. 그러니까 인간 조건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다 페이소스를 느끼는 거죠. 인간 조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를 장폴 사르트르가, 지금은 이제 뭐 누가 사르트르 이야기하지만 한때는 1950년대 60년대는 소위 실존주의 문학에서 사르트르나 알베르 카뮤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사르트르나 알베르. 근데 사르트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실존주의와 인문주의입니다. 사르트르가 뭐냐? 그전에는 뭡니까? 다 신의 섭리입니다. 신이 태어나서 너 이렇게 살면 신의 섭리에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데, 이제는 신이 없으니까 19세기 20세기는 신을 부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이제 신이 없어요. 신은 없습니다. 그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어떤 벤치에 앉아있더니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신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신은 없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신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신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갔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살도록 살라는 형을 얻어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를 10년에 처한다, 너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너를 사형에 처한다는데, 사르트르가 보기에 신이 없는 인간은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는, 살아가라는 형을 언도받은 겁니다. 살아가라는 형을 언도받은 거예요. 그 재밌죠, 말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이 없고 신의 섭리가 없으니까 정 대표나 어 대표가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그럼 뭐예요? 인간은 형을 언도받는데 살아가라는 형을 언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가 보기에 인간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인간은 본질, 여기 뭐 휴대전화 용도가 있죠. 본질이 있죠. 나무 다 본질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만이 본질이 없다. 실존이 우선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쓰임새에 따라서, 어떤 쓰임새, 이 인간이 쓰임새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인간은 사물의 본질보다는 실존이 우선한다. 그래서 실존주의입니다. 그게 살아가야 된다는 형을 언도받은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본질, 뭐 의자는 앉는 거고 저 전등은 빛을 붙이는 이런 본질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본질이 우선하지 않고 실존이 우선하는데, 그런 실존에는 당연히 온갖 고통이 따르고 그거를 페이소스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까뮤가 시시포스 신화에 대비했죠. 시시포스가 뭡니까? 신한테 덤벼들었다가 형을 얻어봐서 뭐예요? 이 바위돌을 막 올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딱 올려놓으면 토르륵 떨어져요. 그럼 다시 내려가서 그걸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이제 알베르 카뮤라는 사람이 그거를 시시포스 신화에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 인간의 삶은 시시포스랑 똑같다. 그래서 이게 티치아노입니다. 티치아노가 그린 시시포스예요. 이 무거운 돌을 물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이거를 올려놓은 순간에 돌은 다시 떨어져서 다시 우린 내려가야 되니까, 사르트르 말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형을 언도받은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지만, 그게 인간 조건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지만, 그렇지만 뭡니까? 때로는 이런 고통만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희열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희열의 순간이. 그걸 이제 베토벤이 9번 교향에서 송 오브 조이, 베토벤의 교향곡 다 기악인데
구본 교약의 마지막 악장 4악장만 성악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 시도 실러가 인간들이여 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가 해서 송 오브 조인데 그런 희열의 순간이 있죠. 에? 그건 마치 뭡니까? 예수가 죽었어요. 피에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하거든요. 미켈란젤로의 그 예수의 부활, 이게 중요한 그림인 게 예수가 이 알몸으로 환희에 넘쳐서 마치 베토벤의 송 오브 조이처럼 환희에 넘쳐서 희열을 맛봅니다. 왜? 그 전에 죽음의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그 전에 죽음의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더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기쁨은 뭐 삶이 고해라 그러지만 그런 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토스의 개념이 중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조건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볼 수 있고 그러한 몸부림은 당연히 고통스럽죠. 네? 이 자세들 보세요. 이 알이 병아리가 깨고 나오는 거나 애가 엄마한테 나오는 것 같아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 보면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하고 있지만 희열을 동반하게 됩니다. 마치 조각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물질과 정신이 결합된 예술작품을, 그렇죠? 예술작품을 만들고 나서 만세 하고 소리친답니다. 그때는 완전히 신이 된 거죠, 조각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런 노력 끝에 이런 걸 만들면, 여기서 각고의 노력을 만들면 그 순간만은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니까 이게 뭡니까? 마치 출산의 고통과 희열이죠. 그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저는 낳아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다면서. 그렇지만 애를 낳으면 그 희열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연장은 물질의 포로인 정신을 해방하여 인간 형태를 만들어가는 예술 창작의 과정. 그거는 마치 뭡니까? 출산이나 신의 창조와 대단히 유사하죠. 그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죠. 물론 회화도 보여줄 수 있지만 저게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거 보면 그 과정을 보여주고, 둘째, 추상적인 개념에 형태를 부여하여 완성작을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죠. 네? 이런 완성작을 만들려고 부단히 그 완성작을 만드는 예술가의 부단한 도적. 그렇지만 뭡니까? 정말 완벽히 완성작이 있을까? 완벽한 완성작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여기 피에타다 뭡니까? 피렌체인 미켈란젤로 부오나트리가 만들고 있었다.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그 미완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 셋째는 자신을 속박하는 인간 조건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전 또는 몸부림은 근본적으로 고통에 기반합니다. 또 완벽한 작품 제작이나 인간 조건의 완벽한 극복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 조건의 포로고 노예죠. 그걸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파토스를 자내죠. 그렇지만 때로 환희와 희열을 동반하게 됩니다. 황홀까지. 그래서 원래 이 파토스란 말이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원래 자체로 서퍼링, 고통받기라는 뜻이 있어요. 고통받고 체험하고 파토스가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왔죠. 그 고통이란 말이 파토스란 말이 근본적으로 고통이고 체험을 하지만 그런 파토스에서 때로는 우리가 환희랑 희열을 느낄 수 있는데 자기가 작품을 만들든지 또는 좋은 작품을 보고 야 이거구나 뭐 또 좋은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조건에서 항상 페이소스에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보는 환희와 희열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는 거죠. 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이런 그 미완성 연작들이 이런 인간 조건에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니까 시지포스의 신화처럼 그래서 이 두 점, 이 반항하는 노예랑 죽어가는 노예 그리고 미완성 연작들이 그런 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미켈란젤로 조각이 바뀐단 말이죠. 균형, 조화, 비례를 강조하는 조각에서 페이소스나 고통이나 격렬한 힘을 강조하는 조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러니까 여기까지고 근데 그 다음 조각 그것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완성 조각들이 지금 아까 열거한 그런 것들 그런 거 고통에 맞선 그런 몸부림치는 거에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희열 그거를 같이 페이소스랑 그런 희열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데 아주 격렬한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이 율리우스 영매의 노예 시리즈를 붙이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포기했지만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또 다른 영매를 제작합니다. 메디치 영매인데 거기 나오는 조각들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에타, 다비드, 모세상 그 다음에 미완성 시리즈, 노예 시리즈들 조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페이소스를 차려내는 고통과 몸부림 때로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희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영묘에서 보여주는 이 4점의 누드 조각이 있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의 무슨 교수님 그냥 인문학 강의가 아니고 무슨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네. 그럼 나 목사 자격증 딸까? 진짜 목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인. 근데 야 대단하네요. 전 사실 미켈란젤로 하면은 이 고전주의의 정말 뭐 대표자였거든요. 근데 조각이 바뀌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 포스터 모던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이 작가로서 또 인정받아도 되겠구나. 근데 다음 주 또 바뀌어요, 교수님? 네. 야 어떻게 그러지? 또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닐까요, 사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 네. 정말 대단하네. 진짜네. 야, 나는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에 샤르트르 얘기하면서 잘한 척할 때 많았거든요.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 네. 타인은 고통이다. 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오늘 샤르트르를 딱 연결해갖고 진짜 얘기하시니까 멋있었어요. 야 이걸 정말 제가 두고 써먹겠습니다. 우리 나비님 감동이시라고. 감사합니다. 나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기가 이 막히죠. 조각 좀 대단하죠. 네. 네. 근데 인간 조건에 얽매여 있는 음. 그거 얘기해 주실 때 야. 저는 파토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랑 교수님 오늘 연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깜짝 페이소스 그거죠. 진짜로 진짜. 이런 내용을 알면 사람들이 조각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각이 사실 좀 어려워요. 조각이 보기가. 그러니까 조각 강의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다 회야 티치아노 그림 설명이 좋잖아. 네, 네. 섹시한 여자가 누워 있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진짜 사실 저게 약간 여성적 몸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너스랑 그걸 비슷해요. 연결해주시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 손을 아래로 내리면 비너스야. 내리는 게 사실 그런 어떤 여성의 그런 자기 매력을 발산하려고 하는 그게 그렇죠. 맞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림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이 조각 남자 조각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여성성을 조각에 부여한 그럼요. 여성의 성적 매력을 그렇죠. 남성 누드 조각에 표현했다는 게 미켈란젤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걸 알수 있어요. 진짜 이상하네요. 그죠? 그 여성이에요. 아주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고추 넣었으면. 원래는 비너스 뷰티가가 네. 원래는 가슴을 가리고 아래를 가려요. 근데 이제 네. 머리를 말리거나 이럴 때는 손을 드는데 그게 이제 다 드러나니까 훨씬 에로틱할 때 그때 자세를 저 비너스의 자세라고 저게. 그러니까요. 비너스의 자세라고. 교수님이
해석을 너무 멋있게 해주는 거 아닐까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그냥 만들었는데 했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이- 미켈란젤로 그러기 때문에 네. 그 동성애자라는 그 의심을 받았죠. 왜냐면 음. 여자의 몸으로는 여성의 매력을 표현하지 성적 매력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아. 다 그 이부 봐, 이부 뭐 맞아. 이 가슴은 폼나지만 네. 그게 남자 몸이고 영웅적 여성이잖아. 그러니까 영웅적 여성에도 성적 매력이 있겠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여성의 성적 매력을 표현한 걸 굉장히 삼갔어요. 야, 근데 남성으로 표현했다. 대단하다 진짜. 그 동일시 여성과 남성을 동일시한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건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켈란젤로한테는 여성은 보통 영웅적 여성을 중시했는데 네. 여성의 성적 매력을 표현할 때는 티치아노나 이런 사람과 달리 다른 조각가 다 안 그렇죠. 다 여성으로 표현했는데 미켈란젤로는 남성 몸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저렇게 몸짓으로 하는 것 자체를 그 후대에 있는 그런 그림이나 이런 걸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티치아노가 그 먼저가 아니라 티치아노가 먼저요. 왜냐면 먼저요? 이미 그 전에 조르지오나라고 티치아노 선배가 1510몇 년에 누워있는 비너스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아예 그거를 사실은 그러면 미켈란젤로도 이런 게 다 여성적인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그거는 상황에서- 미켈란젤로만은 아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알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네. 미켈란젤로가 그거를 자기의 조각에 그렇죠. 접목을 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일부러 그렸다고 아, 그럼요. 일부러 여성성을 그 남성을 네. 표현하면서 이렇게 네, 그럼 드러낸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친구가, 그러니까 저게 자포자기했다는 거야. 속박으로도 벗어나기 포기하고 죽어간다는 소리인데, 죽어가면서, 물론 저렇게, 근데 그 자포자기가 됐을 때 나른함을 관능성으로 표현돼. 그 관능성이 뭐냐? 여성적 관능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비약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성의 존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약함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약한 그러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죽어가기 전에는 약한 모습으로 죽어가니까 그거를 여성성으로 표현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예. 지금 현재 죽어가는 노예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붙이고 이제 미켈란젤로가 붙인 건 아니야. 아, 그치요. 그런 거구나.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멋있는 네. 이거 그냥 조각에 감상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까지 성찰하게 되는 그런 교수님 너무 멋진 강의였고요. 아, 다음 주에 또 한번 바뀐다고 하니까 네. 야, 어떻게 진짜 또 어떻게 바뀔지 매우 기대가 되면서 다음 주 강의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요. 교수님과 함께 내부 고발자라는 영화를 함께 볼 거고요. 2시까지 사람 ING로 오시면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나비님 꼭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아버님 네. 오십시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